수홍은 중국 닝안 출신으로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소녀로 유명했습니다. 대도시에서 과외를 받으며 공부해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의과대학을 혼자 힘으로 진학한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국 인구는 최절정이었고 교육도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홍은 닝안 의과대학에 진학하며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농사짓는 부모는 진심으로 수홍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수홍은 대학을 졸업하고 닝안시 국립공원에 근무하며 경험을 쌓았는데 이유는 고향에 돌아가 개인병을 차리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농촌 마을에 병원이라고 해봐야 무허가 병원이 전부였던 터라 그녀의 오랜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홍은 드디어 국립병원 근무를 마치고 고향인 신상촌의 조그만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가 힘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축복해 주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 부모는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딸 수홍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딸과 대화하던 아버지는 답답해하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신중히 생각해야 해. 이 공부야, 네가 워낙 머리가 좋아 그렇다 치지만 혼사만큼은 신중해야 한다. 저는 배운 것 없는 건달놈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아버지는 수홍이 혼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딸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니, 왕애가 뭐가 어때서 자꾸 안 된다는 건데? 사람만 착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 이 사람 착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 사람이 수준이라는 것이 맞아야 행복한 거야. 적당해야지. 적당해야 아버지도 승낙을 하지. 사실 수홍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랑하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활발하고 잘생겼던 남학생은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던 수홍의 가슴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수홍이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도 왕애와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몰라. 나는 무조건 왕애하고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왕애는 수홍이 결혼하자는 말에 망설이지 않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왕애에게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는 딸이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반대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벌어준 돈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놀러 다니던 왕애는 갑자기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 제남으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문을 몰랐던 수홍은 이곳에서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는데 신혼 초기에 꼭 떠나야 하냐며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생활 한 달 만에 왕애는 부인 수홍을 남겨두고 제남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왕애가 떠난 지 6개월이 되어가자 수홍의 가족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언니야, 향부 주소 한번 줘봐. 내가 가서 확인해보고 올게. 아무래도 이건 뭔가 이상해. 확인해봐야겠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수홍은 마지못해 여동생에게 남편의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남에서 돌아온 여동생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봐.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니까. 딴 살림 차렸더라. 그것도 아주 젊은 년하고. 수홍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첫사랑 하나 보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설마 이렇게 비참하게 본인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녀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참아보려 애썼습니다. 수홍의 배는 이미 불러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1년 뒤 남편 왕예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왕예가 마을길을 걸어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쟤다 뭐지? 수홍이 뭘 잘못했나? 그렇지 않고서야 왕예가 다른 여자를 데려올 리가 있나? 그런데 저 여자 배가? 마을 사람들이 왕예를 보고 수군대는 이유는 낯선 여자를 데려온 이유도 있었지만 그녀의 배가 불록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왕예가 그녀의 손을 깍지끼며 다정하게 마을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왕예의 부인은 수홍인데 말입니다. 잠시 후 발걸음을 멈춰선 왕예는 허름한 가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 명무 없이 이제서야 찾아왔습니다. 자네 지금 그게 할 소린가? 내 딸 버리고 1년 만에 나타나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소리 지르던 장인어른은 정신을 차려 왕예와 같이 온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수그러진 목소리로 그런데 이분은 뭐해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자음이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로? 아버님 새로 결혼하셨어요. 수홍하고 이혼을 허락해 주십사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헤어질 바에야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얘라 이 못된 놈아, 당장 나가. 수홍은 왕의 이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언젠가 정신 차리는 날 본인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홍은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게 되어 고달픈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도 밤낮이 바뀐 손자의 울음소리 때문에 힘들어졌습니다. 수홍은 살고 있던 집에서 짐을 정리해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집에는 수홍 말고도 3살짜리 조카와 6살짜리 그리고 여동생과 제부 총 8명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제부는 마땅한 수익이 없어 부모님에게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제부는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도 않아 별다른 생활비를 부모님에게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홍은 어쩔 수 없이 8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수홍은 돈을 대출받아 농지 수만 평을 계약하며 온 가족이 농사일을 해서 먹고 살 것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수홍은 낮에는 병원 일을 보고 새벽과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농사일을 도우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3년 2월 어느 날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수홍은 여동생 방 안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때리고 싶어. 나도 맞을 만큼 맞아서 더 감각도 없다고. 차라리 이참에 나를 죽여버리던지. 이거 봐라. 그동안 안 맞았더니 그렇게 한 거야? 아주
죽도록 봐줘봐야 제정신이 돌아오겠지. 제부는 말이 끝나자마자 여동생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서서 여동생이 당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수홍의 마음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본인의 결혼 생활도 이렇게 비참한데 여동생도 그동안 저런 생활을 하고 참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화를 듣고 있던 수홍은 참을 수 없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너는 나가 있어. 언니가 저놈하고 할 말이 있으니까. 방구석에 쪼그려 구타당하던 여동생은 언니를 보자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방에서 뛰쳐나가 친구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제부, 그럴 바에야 이혼해요. 힘없는 여동생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들겨 패고 살 거예요. 그러자 제부는 본인들의 이야기에 수홍이 끼어들었다며 화를 냈는데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리고 망가진 당신 인생이나 신경 쓸 것이지. 네 와이프 내가 때린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지 남편 관수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수홍의 손에는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맥주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홍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부를 바라보며 너무 놀랐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제부는 맥주병으로 맞은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수홍은 손에 쥐어져 있는 맥주병을 다시 바라보며 천장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버러지 같은 놈. 분이 풀리지 않은 수홍은 테이블 옆 전선줄을 가져와 제부의 목에 감았습니다. 수홍은 가쁜 숨을 들쑥이며 뭐? 망가진 인생? 터진 추진라고 막 놀려? 수홍은 제부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부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자 방 한쪽 구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유난히 선명하게 들리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그녀의 귀를 쫑긋하게 했습니다. 방문 틈이 열린 것을 발견한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열어젖히고 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수홍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아버지는 집 앞에 세워져 있는 경운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수홍은 제부를 담요로 둘러싸고 조심스럽게 경운기에 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딸을 보며 아버지는 아빠 금방 갔다 올게. 얼마 후 여동생은 수홍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과 집안 사정을 물었습니다. 수홍은 제부가 가족과 다툰 후 집을 나가버렸다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듯하고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1년 후 수홍은 집수리를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구할 곳이 없자 여동생에게 만위안 약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노후된 부모님 방과 집안 이곳저곳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수홍의 여동생은 그동안 본인을 괴롭혔던 남편이 보이지 않자 더 이상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 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들어오는가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마구 써대다 보니 마땅한 돈벌이도 없던 여동생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집수리가 끝난 1년 후 여동생은 그때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며 수홍을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빌려간 돈 이제 줄 때 된 것 같은데? 빌려가지고 없냐? 그 돈 언니만 필요하다고 쓴 건 아니잖아. 가족 모두에게 필요했던 돈이라고. 조만간 마련해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뭐? 지금 필요한다. 무슨 말이야? 짜증나게. 다음 날 수홍의 어머니는 수홍에게 할 말이 있다며 수홍을 불렀습니다. 얼마 전 가족이 모두 일을 나간 사이 여동생이 대낮에 이웃집 남자를 불러 방 안에 들어가 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2번 다시는 그렇지 않게 타일러달라며 수홍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땀이 흠뻑 젖은 수홍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여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살짝 열려있는 여동생 방문 틈 사이로 들리는 콧소리는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렇다니까. 자기가 거기로 나오면 되잖아. 그럼 나 삐진다. 온몸에 쉰내가 날 정도로 농사일을 하고 낮에는 병원 일을 하며 악착같이 벌어보려 노력하는 본인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누구는 죽어라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침대에 다리를 꼬고 누워 바람난 남자와 콧소리나 주고받는 꼴을 보고 있자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지 남편은 누구 때문에 죽이게 되었는데 동생은 그 속도 모르고 속편하게 저러고 있으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홍은 속삭였습니다. 저런 것을 동정한답시고 남편을 대신 죽여줬으니 내가 미쳤지. 한 번 죽인 거 2번인데 못 죽일까? 수홍은 조심스럽게 창고로 내려가 자루를 먹는 밧줄을 찾아봤습니다. 수홍은 창고에서 집어든 밧줄을 들고 본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